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김작가 교육책 시리즈 5번째는요. 비백 와드와의 선택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 책 정말 문제적 책인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공유 5사람이 아니라 카카오톡 5개 그룹에 공유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 앞으로 이 스타트rek의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매드맥스의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금 당장 나 먹고 사는 거,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무엇을 살지 여기에 중독된 생각만을 하고 있진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날로그 출판사에서 바로 비백 와드와 알렉스 솔크헤버가 지은 책을 차백만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내놓은 책인데 이 책 좀 상당히 좀 됐습니다. 나온 지가. 코로나 이전 2017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회의 변화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의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 변화를 교육과 떼어놓거나 교육을 사회 변화와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한 변화된 사회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인재 육성 시스템이 바로 교육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백 와드와 이분이 원래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여러분들 그 AI 그 전문 대학교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석좌 교수이자 듀크대 프렛 공과대학 연구소장을 지내셨고요. 2008년 구글과 나사 후원으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세워진 세계적 창업가 육성 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싱귤레러티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러한 유토피아적, 디스토피아적 전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꿀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혁신, 사업가 정신, 공공정책 등을 가르치고 급격히 발전하는 신기술에 관한 정책과 법률, 도덕적 사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했는데 모질라의 마케팅 부사장인 알렉스 솔크에버와 함께 이 공저를 내놓은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 세상에 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이죠. 사람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내놓느냐, 판매하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이 알렉스 솔크에버가 이 첨단 기술 신생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미래 사회에서 왜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이 중요한지 새로운 삶의 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전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책 내용이 모두 다 우리가 중요하게 공유할 만한 부분이라서 일단 프롤로그 뒷부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래에서 살게 될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렸다. 기술은 당연히 격동을 불러올 것이며 수많은 산업과 일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인간의 삶을 더 좋게 하거나 더 나쁘게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rek의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려면 향후 신기술이 창조할 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야 하고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또 신기술이 잠재적 위험보다 혜택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해야 하며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 덕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건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기술을 좋은 일에 쓸 수도 반대로 나쁜 일에 쓸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신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선을 긋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에 아는 분이 그 미 국방부에서 좀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계속 그 로키드 마틴 주식을 사야 된다고, 무기 산업이 앞으로 돈을 엄청 벌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전쟁도 안 났는데 로키드 마틴 주를 사느냐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생각지도 않게 일어났고 지금 오늘 보니까 2,500조인가 250조인가를 이 무기 사는 데에 그 엄청난 지금 예산들이 각 나라에서 무기 사재기로 해가지고 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그 무기 산업체는 당연히 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거 다 우리 역사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시나리오와 생각을 스스로 해서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데, 만약에 작년부터 이러한 무기 산업에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다면 이미 누군가 시나리오를 미리 쓰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 누군가의 상상력이 쓰여지고 각본화되어지고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 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 메타버스 스쿨혁명 제 책에서 메타팩션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자체가 타자로부터 초월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하나의 소설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렸고,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제, 사회,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중학교 때 상상했다고 하죠. 이러한 컴퓨터 아바타들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 결국 그것을 현실화하고 있는 게 호라이즌 메타버스이고, 페이스북은 이름도 메타로 바꾸었죠. 이미 기존의 사회를 넘어서는, 기존의 국가와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를 이미 건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페이스북 유저가 벌써 30억 정도 되어지고, 리브라와 같은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어지면 페이스북만의, 이것은 뭐 페이스북의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걸 단순히 그 주식을 투자하고 그 안에서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고 단순하게 이런 환전 가치로서의 디지털 월드를 생각한다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돈에 먹히고 기술력에 먹히고 마는 건데, 그걸 이미 이 선택 가능한 미래의 비백 와드와와 알렉스 솔크에버가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게 바로 이 선택 가능한 미래라는 책. 그래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누구라도 꼭 읽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클릭을 해야 될지. 이 메타버스 스쿨 혁명의 책 표지에 이 로버트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클릭을 해서 우리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신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선을 긋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가 낙관주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두 학습하고 진화하고 서로 합심해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저도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교육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식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학습이 돼야 돼요.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라는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비백 와드와와 알렉스 솔크 에버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네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는 고통과 갈등, 실수가 뒤따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래를 받아들이고 변화해 갈 때 적어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를 토대로 더 나은 결론을 내릴 때 인류는 성공적으로 새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나서야 하는 이유. 바로 지금 당신이 나서야 한다. 위대한 정신이 하나로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루고 힘을 발휘할 때만 법률 제정자들은 변화의 방향을 조절할 상식적 정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변혁이 과거의 변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현존하는 규제나 법률, 정치적 구조로 흡수하고 대응하기에는 기술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파괴적 혁신은 이전에도 있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초기 악덕 자본가들은 정치적 승인을 구하지 않고 철도를 건설했다. 좀 더 최근인 개인용 컴퓨터 혁명기에는 회사 직원들이 전산팀에 통보하지 않고 자신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를 직장으로 가져와 일했다. 그렇지만 최근의 파괴적 혁신은 이들과는 좀 다르다. 신기술 혁명을 이끄는 똑똑한 기업들은 빠른 데이터 연결과 저렴한 휴대용 컴퓨터,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삼박조로 이루어진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이용해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사회적 규제와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위해 누군가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파괴적 혁신을 시도할 것이다. 기술은 사회의 허락이 아닌 수용만을 요구한다. 2010년 우버의 미국 하원 시장 점유율은 0%였다. 당시에는 하원 의원들과 직원들 중 아무도 우버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에는 우버가 상당수 하원 의원의 선거구에서 위법이었음에도 미국 하원 시장 점유율이 자그마치 60%에 이르렀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스카이프 같은 기업은 스스로를 약자로 포장하면서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기존 사업 방식과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분야에서 오래 사업해온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사업 방식을 막거나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실제로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건강관리 앱이나 액세서리는 대부분 미국 식약청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승인 절차를 교묘하게 피해왔다. 건강관리 앱과 센서 액세서리가 의사의 진단 도구가 아닌 사용자 개인의 건강 데이터 참조용 도구로 사용되면 식약청의 승인이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런 건강관리 앱과 액세서리가 점차 의학적 소견과 의학적 시험을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혁신적 발명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여전히 난관이 있다. 미국 식약청은 비록 나중에 결정을 번복하긴 했지만 23&me라는 신생 벤처 기업이 대중을 상대로 가정용 유전자 테스트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금지했다. 우버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택시업계의 요청에 따른 규제안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엄청난 혜택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대중의 절대적 지지 때문에라도 이 두 기업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워싱턴 DC에서 시의회가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려 하자 우버는 사용자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즉각 전화 교환기와 이메일 서버를 마비시킬 만큼 수만 건의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우버를 금지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정치적 희생을 각오해야 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했다. 우버 같은 기업들은 사용자를 교육해서 조직화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도록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버 같은 기업들은 사용자를 교육해서 조직화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도록 했다. 이게 바로 교육이 마케팅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교육이 마케팅으로 전락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인간의 노예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상품 자본주의 그리고 중독적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이들 기업들에 의해서 일 개인들이 끊임없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들 기업이 무조건 일반 사람들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기업들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원래 정치의 작동 방식이기도 하다. 정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작동해야 하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옳은 법이란 간디의 말을 빌리자면 명문화된 윤리관이니까요. 한때 백악관 법률 자문을 맡았던 프리타 반살의 말이다. 법률과 윤리 기준은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지침이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법률이 이러한 합의 위에 서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합의 위에 서 있는 법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 지금 정치인들이 거의 이들 법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죠. 법은 옳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법과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 그래서 지금 완전히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합의,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쇄기 발명과 더불어 발전하게 된 저작권법을 예로 들어보자. 140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인쇄기는 당시 정치 종교 지도층에게 대단히 큰 위협이었는데 인쇄기로 인해 지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생각이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쇄기의 등장은 개신교 문헌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의 몰락을 촉발했다. 인쇄기의 등장과 함께 문화적 자각이 강해지면서 민족주의가 부상했고 마침내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300년간 지속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법령이 제정된다. 증기기관도 비슷한 사례다. 18세기와 19세기의 강철의 대량 생산과 철도의 건설은 무형자산에 대한 재산권과 계약법의 발전을 촉발했다. 선로에 대한 소유권, 소떼와 종업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토지 징발 같은 사안이 분쟁 요소로 떠오른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인류의 법과 윤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진화했다. 오늘날 기술은 기하급수적 곡선에 따라 발전하며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과거에는 수백 년 세월이 걸리던 변화가 이제는 단 수십 년 만에 때로는 단 몇 년 만에 일어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대학 기숙사 학생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불과했다. 한때 휴대전화는 갑부들만의 전유물이었다. 드론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전투용 기계였고 슈퍼컴퓨터는 정부의 극비 연구 과제였다. 반면 지금은 아무나 취미로 드론을 날린다. 인도의 가난한 주민도 과거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한다. 당신이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요. 당신이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위대한 정신이 하나로 모여서 집단지성을 이루고 힘을 발휘할 때만 법률 제정자들은 변화의 방향을 조절하는 상식적 정책을 마련한다. 문제와 해결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가고자 한다. 이 질문들은 우리 삶을 바꿀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형평성, 위험성, 자율성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기술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가? 두 번째, 이 기술에 내재된 위험과 보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기술은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가? 지금 여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저는 다 부정적인 부분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교육에 대한 그 문제점을 계속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신기술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기에 우리는 그 부작용과 장기적 영향력을 알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신기술을 잘못 사용해서 괴물을 만들어낸다면 이미 지금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죠. 모든 결점을 제거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상실한다면? 마지막으로 자율성에 대한 질문이 남았다. 우리는 우울증 치료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원치 않듯 신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자율성을 원한다.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흑백 논리처럼 분명한 해답도 없으며 오로지 회색 영역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우리만의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 저자가 말한 지금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우울증 치료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원치 않듯이 신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주제로 해서 얼마나 많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어요. 쿠팡에 의존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먼저 그 시장을 보러 가기보다는 쿠팡에서 오는 밀키트로 간단하게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독약을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율성을 원하죠. 의존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우리 삶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더욱더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도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력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인간에게 자유와 그리고 또 자율의지를 뺀다면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의 마음대로 사라지는 삶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행복을 바랄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옳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흑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편향성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을 원해요? 지금 유튜브에 이 책 읽기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나에게 행운을 주고 부를 주고 돈을 주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기에 다 몰입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미 부자에게 편중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가 이미 AI와 같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선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특별한 부의 편중을 가져오고 정말 또 다른 불평등을 낳게 한다면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악령을 소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백 와드와의 미래 교육에 대한 예상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학습의 시대에는 구닥다리 교육과정은 폐지되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시간 1시간 더 우리가 이 선택 가능한 미래 한번 가보죠. 이 책 정말 여러분들하고 워크숍을 한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김 작가 교육책 시리즈 5번째 시간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요. 여러분 공유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교육 운동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미래 세상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